지난 이야기. 4만 3천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구하러 온 이여송. 그는 고니시가 지키는 평양성을 공격해 치열한 공방 끝에 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기세를 몰아 한양까지 진격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한양에 있던 고바야카와는 일본군 4만을 모아 벽제관 근처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돌격해오는 명군을 기습해 이여송에게 대패를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이여송은 평양에 틀어박혀 전투를 거부하고 시간만 질질 끌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명군과 호응하기 위해 행주산성에 대기하고 있던 권율은 명군의 패주로 인해 꼼짝없이 일본군에게 갇히고 마는데, 권율은 1537년에 권철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옛날에 태종 이방원의 신복 중 하나였던 권근 기억나시나요? 이 권근이 권율의 6대조로 애초부터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데다 아버지 권철은 영의정을 지내기까지 했으니 권율은 초엘리트 가문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서 권율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관직에 오르려 하질 않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에게 자네 나이가 벌써 부록이네. 이만하면 과거를 보든지 아님 집안 힘 좀 빌려서 관직이라도 얻든지 하지. 대체 언제까지 그리 살 텐가? 라고 묻자 권율은 대공망은 나이 80에 관직에 나갔음에도 천하를 경영하여 백성을 구제했지 않은가? 아직 내 나이가 태공망의 반밖에 안 되는데다 능력도 그에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출세가 늦을 걸 걱정하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하죠. 세 형은 일찍이 음서로 관직을 시작했던 걸 봤을 때 권율은 아예 관직엔 관심이 없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여행이나 다니며 집안 돈으로 기생을 끼고 노는 등 그냥 한량이나 다름없이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항복이 그의 사위로 들어올 정도니 집안이 엄청 좋긴 했나 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아버지 권철이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널 내가 낳았구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권율은 그때부터 과거 공부를 시작해 46세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합니다. 흔히들 권율을 임진왜란 때 활약한 무장으로 알기에 그가 무과 출신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권율은 분명히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 합격자의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엄청 늦은 나이에 합격한 건데요. 심지어 사위인 이항복이 그보다 2년이나 일찍 과거에 급제했으니까요. 성적도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권율은 과거에 합격한 지 몇 년 만에 정오품까지 승진하는데요. 아마 집안빨도 있었을 테지만 조선시대엔 대가라 하여 어떤 관료의 품계가 올라가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로 못 올라갈 경우 그 품계를 아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영의정이었기에 권율도 이 혜택을 본 듯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1591년에 류성룡과 윤두수의 추천을 받아 단숨에 정삼품 의주 목사로까지 올라가죠. 목사는 지금으로 치면 시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구설수에 얽혀 파직되기도 했지만 임진왜란이 터지자 다시 기용돼 광주 목사에 임명되는데요. 광주는 전라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 일본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도 전역에서 근황병을 모아 한양을 수복하러 북상할 때 권율도 휘하 군사들과 함께 이에 합세하는데요. 그렇게 8만의 근황병이 모여 북상을 하던 중 이광은 용인성에 있는 수백의 적병을 발견하고는 이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때 권율은 사소한 전투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서둘러 한양을 수복하러 가자 했지만 이광은 이를 무시하고 괜히 용인성을 공격했다가 와키자카가 이끄는 1600명의 일본군에게 기습을 당해 전군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권율은 자신의 부하들을 온전히 수습해 병사의 손실 없이 전장을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렇듯 권율은 혼란한 와중에도 상황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조정에선 그를 승진시켜 전라도 절제사로 임명하는데요.
얼마 후 전라도 점령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군이 전라도를 쳐들어가기 위해 웅치와 이치를 공격했는데 권율은 이치 방어 대장을 맡아 이치를 지키는데 크게 활약합니다. 이때 이치가 지켜진 덕분에 전라도가 지켜질 수 있었고 전라도의 식량과 인구를 바탕으로 조선이 회복할 수 있었다 봐도 무방했는데요. 따라서 권율은 스스로 말하길 자신이 세운 가장 큰 공은 행주대첩이 아니라 이치방어였다고 말합니다. 조정에서도 이때 권율의 공을 높이사 그를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하는데요. 독산성 전투. 92년 10월경 권율은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1만의 군사와 함께 북상합니다. 그는 과거 용인에서의 참패처럼 괜히 서두르려고 평야에 군을 주둔하다 적의 습격을 받아 이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 좀 안전하게 산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 권율이 선택한 이 독산성은 일본군의 보급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한양에 있던 우키타 히데이에가 보기에 독산성에 조선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영 시덥지 않았겠죠. 따라서 우키타는 독산성을 공격하기로 하는데요. 10월 말 우키타 히데이에의 2만 군사가 독산성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독산성은 성벽이 낮아서 어찌 보면 방어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가파른 경사 위에 지어져 있어서 비탈을 오르기가 쉽지 않고 성문도 좁아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뚫리질 않는데요. 그러자 히데이에는 작전을 바꿔서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찾아 거기에 제방을 쌓아서 수로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권율은 야밤을 틈타 소수의 기병을 내보내 제방을 무너뜨리고 적의 진영을 기습해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등 게릴라전을 펼치는데요. 심지어 이때 참전한 장수 중 하나인 나카가와 히데마사는 이때 권율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죠. 훗날 그는 명나라에 압송돼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거기다 남쪽에서는 권율을 구하기 위해 전라도 의병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히데이에는 결국 독산성 함락을 포기하고 군을 물려 퇴각합니다. 행주대첩. 독산성을 지켜낸 권율은 성에 주둔하며 전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명의 4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조선군이 합세해 총 5만이 넘는 병력이 한양을 수복하기 위해 남하하기 시작하자 권율도 이에 호응하기 위해 3천의 병력을 떼어내 행주산성으로 진지를 옮기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벽제관에서 참패를 당한 이여송이 한양 수복을 포기하고 평양에 틀어박히자 권율은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적진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자 조방장 조경은 권율에게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목책을 쌓아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권율은 적이 어찌 이 작은 성을 공격하겠는가? 서둘러 떠나야 하니 괜한 노역으로 병사들을 지치게 하지 말라 라면서 거절하는데요. 하지만 권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경은 독단으로 군사들의 명령에 밤을 꼬박 세워 목책을 단단히 쌓아뒀는데요. 권율의 생각과 다르게 한양에 있던 우키타 히데이에는 행주산성이 영 신경 쓰였습니다. 행주산성은 한양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괜히 군을 움직이다가 기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히데이에는 얼마 전 독산성에서의 서력도 풀 겸 이번엔 3만의 병사를 동원해 행주산성을 공격합니다. 게다가 이들을 지휘할 장수로 우키타 본인뿐 아니라 고니시 유키나가, 이시다 미츠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등 한양에 있던 네임드 무장들을 총동원하죠. 권율의 생각과 달리 일본이 대군을 동원해 행주산성을 쳐들어오자 앞서 조경이 설치해둔 목책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행주산성은 사실 단단한 석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흑산 위에 흙으로 쌓은 토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군의 10배가 넘는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행주산성은 지리적으로 꽤나 강점이 있었습니다. 두 면이 강을 끼고 있어서 이쪽으론 적이 들어올 수 없었고 바다는 조선의 영역이니 보급을 하기도 수월했죠.
게다가 북쪽엔 늪지대가 있어서 이쪽으로 공격해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몇 없었는데요. 그런데 조경이 여기다 이중으로 목책을 쌓아놨으니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훗날 권율도 그의 공을 칭찬하며 조정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 조경이 포상을 받게 했죠. 게다가 이때 권율에겐 화차, 화전, 신기전, 그리고 비격진철레 같은 화공 무기들 뿐 아니라 천자총통 같은 강력한 화포들까지 있었는데요. 권율은 이 무기들도 곳곳에 배치해 적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합니다. 93년 2월 12일 마침내 행주산성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군. 앞서 말했듯 행주산성은 공격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안 되었기에 3만이나 되는 대군이 한 번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키타는 부대를 7개로 나뉘어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하게 하는데요. 제일 먼저 공격에 나선 부대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격이기에 적의 역량도 볼 겸 고니시는 그냥 돌진을 했는데 조선군이 목책 뒤에서 활을 쏘고 화차를 동원해 화공을 하자 결국 성을 뚫지 못하는데요. 뒤이어 공격에 나선 이시다 미츠나리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로 공격에 나선 구르다 나가마사는 앞서 두 차례의 전투에서 교훈을 얻었는지 공성탑을 사용해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조선군이 비격진철레를 사용해 공성탑을 부수자 구로다도 속수무책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가 직접 전투에 나섭니다. 아무래도 총대장이 직접 나서서인지 일본군이 사력을 다해 공격해오자 권율도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그렇게 난전이 펼쳐지던 중 우키타가 총통에 맞고 부상을 입자 일본군은 다시 퇴각하고 마는데요. 5차 공격을 맡은 자는 키카와 히로이에로 이번엔 일단 목책을 부수기 위해 화공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리 목책에 진흙을 발라뒀기에 불이 잘 붙지 않았으며 설사 불이 붙더라도 미리 준비해둔 물로 금방 꺼버렸는데요. 결국 계속된 공격을 못 이기고 1차 목책이 부서지긴 했으나 다행히 2차 목책까진 부수지 못하고 제5군도 퇴각하고 맙니다. 6차 공격의 주장은 모리 히데모토였습니다. 그는 2차 목책을 뚫기 위해 백병전에 나서는데 목책을 지키던 승병들이 미리 잿가루를 준비해뒀다가 적의 얼굴에 잿가루를 뿌리며 거세게 항전합니다. 그렇게 6차 공격까지 막아서자 마지막으로 7차 공격은 가장 잔뼈가 굵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나섭니다. 일본군도 마지막 공격임을 알았기에 가장 거세게 공격을 해왔는데요. 반면 조선군은 계속된 전투로 인해 거의 녹초가 다 된 지경이라 결국 목책도 뚫리고 성도 뚫려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화살까지 떨어져 버리자 이대로 성이 함락되는가 했는데 그때 적이 강 쪽에서 충청수사 정거리 판옥선 두 척에 화살을 잔뜩 싣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보기엔 이 모습이 마치 지원군이 당도한 것 같이 보였는데요. 혹시라도 이들은 그냥 선발대고 뒤이어 대규모 원군이 도착한다면 이들이 강을 타고 뒤로 빙 돌아서 후방을 공격한다면 일본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거란 공포에 휩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하고 군을 돌려 철수하는데요. 행주산성 전투는 임란 3대 대첩에 포함될 정도로 큰 승리였습니다. 일본의 네임드 장수들이 총출동했으며 병력차가 10배나 났음에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선조실록에 따르면 적의 시체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는데 시체가 하도 많아서 시체 타는 냄새가 십리 밖까지 뻗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율은 이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공으로 도원수에 임명되죠. 행주성에서 참패를 겪은 일본군은 더 이상 진격은커녕 살아서 일본에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철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명나라 측에서 심유경이 찾아와 다시 강화 협상을 제안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강화 협상과 일본군의 철수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해 알아봅시다.